재수기. 너무나 수치스러운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를 처음 본 것은 어느 정도 자란 뒤였습니다. 정거장의 육교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다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전혀 몰랐고 그저 정거장 구내를 외국의 오락장처럼 복잡하고 재미있어 보이도록 서양식 유행을 따라 설치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꽤나 오래도록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이 퍽 세련된 놀이이며 철도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단지 승객들이 선로를 건너다니기 위한 실용적인 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흥이 깨졌습니다. 또 어릴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고 이건 역시 실용적인 이유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차를 타는 것보다 지하에서 차를 타는 편이 색다르고 재미있는 놀이라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약해서 걸핏하면 몸져 눕곤 했는데 누워 지내는 동안 요디이나 베개닛, 이불 호청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의외로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20살이 다 돼서야 알았고 인간의 알뜰함에 암담해져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말은 내가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그런 시시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배가 고파도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사람들이 자 배고프지? 우리도 그랬어. 학교에서 돌아오면 왜 그리 배가 고프던지 말이야. 콩과자 먹을래? 카스텔라도 있고 빵도 있단다 등등의 말로 수선을 피웠습니다. 그럼 나는 타고난 아첨 기질을 발휘해서 배고파라고 중얼거리며 콩과자를 10알쯤 입에 쑤셔 넣었지만 사실 공복감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눈꼽만큼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도 꽤 잘 먹는 편이지만 공복감 때문에 뭔가를 먹었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귀하다는 것,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을 먹었습니다. 또 남의 집에 갔을 때 차려주는 요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사실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골 우리 집에서는 10명쯤 되는 식구가 모두 각자 독상으로 받은 밥상을 나란히 두 줄로 마주보게 늘어놓고 먹었는데 막내인 나는 물론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방은 어두컴컴해서 점심 같은 때 10명 남짓한 식구들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늘 소름이 끼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옛 전통을 지키는 시골집이다 보니 반찬은 대개 정해져 있고 귀한 것이나 고급스러운 것은 바랄 수도 없었기에 갈수록 식사 시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방 맨 끝자리에서 추위에 와들와들 떠는 듯한 심정으로 밥을 조금씩 입으로 가져가 밀어넣으며 인간은 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밥을 먹는 것일까? 다들 참으로 엄숙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구나.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식구들이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서 밥상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말없이 밥을 씹으며 집안에 우글거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내 귀에는 그저 불쾌한 위협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신은 늘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큼 어렵고 모호하며 협박조로 들리는 말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태껏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는 관념이 전혀 다른 것 같다는 불안.
그 불안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고 신음하고 발광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행복한 걸까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자주 행복한 녀석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스스로는 늘 지옥에 사는 것 같았고, 오히려 나를 행복한 녀석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내게는 재앙 덩어리가 10개 있는데 그중 한 개라도 주위 사람이 짊어진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지를 못한 겁니다. 주위 사람의 고통의 성질, 정도를 도무지 가늠하지 못한 겁니다. 실질적인 고통, 밥을 먹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고통이고 나의 그 10개의 재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지옥일지도 모른다.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용케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니. 이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닐까?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어 그게 당연하다고 확신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회의를 느낀 적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마음은 편하겠지. 하지만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고 그걸로 만점인 게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는 푹 잘 자고 아침에는 기분이 상쾌할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돈을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어쩌면. 아니야, 그것도 알 수 없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알 수가 없어. 나 혼자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따름입니다. 나는 주위 사람과 거의 대화를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릿광대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나의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인간을 도저히 단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릿광대짓이라는 한 가닥 실로 간신히 인간과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끊임없이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위기일발의 진땀 흘리는 서비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고, 그저 두렵고 어색함을 견딜 수가 없어 일찌감치 어릿광대짓을 하는데 선수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부턴가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된 겁니다. 그 무렵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표정이 진지한데 나 혼자만 꼭 얼굴을 괴상하게 찡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나의 유치하고 서글픈 어릿광대짓의 일종이었습니다. 또 나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말대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소한 꾸지람도 벼락처럼 강하게 들려서 미쳐버릴 것 같았기에 말대꾸는커녕 그 꾸지람이야말로 대대손손 이어져온 일본 사람의 진리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나에겐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 이젠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말싸움도 자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래, 내가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공격을 말없이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구나 남에게 비난을 받거나 야단을 맞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나는 화를 내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 무서운 동물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본성을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를테면 소가 풀밭에서 느긋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에 붙은 등에를 찰싹 쳐 죽이는 것처럼 느닷없이 인간의 무시무시한 정체가 분노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늘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전율을 느끼고 이러한 본성 또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격의 하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에게 절망하곤 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인간으로서의 나의 말과 행동에는 조금도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혼자만의 고뇌는 가슴속 작은 상자에 숨겨두고 그 우울과 신경질을 꼭꼭 감추고 그저 천진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나는 익살스럽고 별난 아이로 차츰차츰 완성되어 갔습니다. 뭐든 좋으니 인간들을 웃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생활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무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 어릿광대 짓으로 가족을 웃기고 또 가족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고 무서운 머슴과 하녀에게까지 필사적으로 어릿광대짓 서비스를 했던 겁니다. 여름이면 유카타 속에 빨간 털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식구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도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요조야, 그건 안 어울린다. 뭐 나도 한여름에 털 스웨터를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추운 것 더운 것도 못 가릴 정도로 별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레깅스를 양팔에 끼고 유카타 소매 아래로 조금 내보여 마치 스웨터를 입은 것처럼 꾸몄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쿄에 볼 일이 많은 분이어서 우에노의 사쿠라기초에 집을 한 채 마련해 놓고 한 달의 대부분을 도쿄의 그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에는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에게까지 정말이지 엄청난 양의 선물을 사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일종의 취미였습니다. 언젠가 도쿄로 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자식들을 응접실에 모아놓고 이번에 돌아올 때에는 어떤 선물을 사다 줄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물어보시고는 자식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아버지의 물음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갖고 싶으냐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물건 같은 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이 주는 것은 아무리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싫은 것을 싫다고 말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훔치듯이 쭈뼛쭈뼛하니 참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말하자면 내게는 양자택일의 능력마저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이른바 너무 수치스러운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성격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없이 머뭇머뭇하자 아버지는 좀 언짢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역시 책인가? 아사쿠사 절의 상점가에서 정월 사자춤의 사자타를 팔고 있더라. 아이가 쓰고 놀기에 적당한 크기가 있던데 갖고 싶지 않니? 갖고 싶지 않니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틀린 겁니다. 익살스러운 대답이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릿광대로서는 완전히 낙제였습니다. 책이 좋겠지요. 큰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가? 아버지는 시큰둥한 얼굴로 적지도 않고 수첩을 탁 덮었습니다. 이 무슨 실수인가? 내가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틀림없이 무시무시할 거야. 늦기 전에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을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 고민하다가 살그머니 일어나 응접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을 넣어두신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휙휙 넘기다가 선물 목록이 적힌 곳을 찾아내자 수첩에 달린 연필에 침을 묻히고 사자탈이라고 써놓고 잤습니다. 사실 그 사자탈이 전혀 갖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책이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자탈을 내게 사주고 싶어 한다는 걸 눈치채고 그 뜻에 맞추어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늦은 밤 응접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비상수단은 예상대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도쿄에서 돌아와
어머니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방에서 들었습니다. 상점가의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꺼내봤는데 이봐, 여기 사자탈이라고 쓰여 있잖소.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퍼뜩 생각이 나더군. 이건 요조가 장난친 거요. 그 녀석 내가 물어볼 때는 빙긋이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터니만 나중에 어떻게든 사자탈이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게지. 아무튼 별난 녀석이라니까. 시침이 떼더니 여기 아주 제대로 써놨어.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장난감 가게 앞에서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 어서 요조를 이리 불러와요. 또 한편으로 하인들에게 서양식 방에 모아놓고 머슴 한 명에게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리게 하고 나는 그 엉터리 곡에 맞추어 인디언 춤을 추면서 모두를 웃음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작은 형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디안 춤을 추는 나를 촬영했는데 사진이 나온 걸 보니 허리에 두른 천을 묶은 매듭 사이로 조그마한 고추가 보여서 이게 또 온 집안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이건 역시 뜻밖의 성공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매달 신간 소년 잡지를 10권도 넘게 받아보고 있었고 그 밖에도 이런저런 책을 도쿄에 주문해서 들여와 묵묵히 읽고 있었기에 엉망진창 박사니 동문서답 박사니 하는 건 두루 꿰고 있었고 또 괴담, 야담, 만담, 에도시대 이야기 같은 것도 꽤나 알고 있어서 진지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해가며 집안 사람들을 웃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하마터면 학교에서 존경을 받을 뻔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것 또한 나를 몹시 겁에 질리겠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람들을 속이다가 어느 전지전능한 사람에게 이를 간파당하여 박살이 나고 죽기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는 것. 그것이 존경받는다는 것에 대한 내가 내린 정의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존경받는다고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윽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선 느낌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보다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으로 학교 전체에서 존경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약골이라 걸핏하면 한 달, 두 달 또는 한 학년 가까이 몸져 누워 학교를 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병석에서 방금 일어난 몸으로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기말고사를 보면 학급의 누구보다도 성적이 좋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을 때에도 통 공부는 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 만화 같은 것을 그려서 쉬는 시간에 그걸 같은 반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웃기곤 했습니다. 또 장문 시간에는 우스운 이야기만 써서 선생님에게 주의를 받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나의 그 우스운 이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를 따라 도쿄로 가는 도중에 기차에서 객차 통로에 있는 가래침 뱉는 통에 오줌을 넣었다는 실수담을 짐짓 구슬픈 필치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이 분명 웃으실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무실로 올라가는 선생님을 가만히 뒤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다른 아이들의 장문 속에서 내가 쓴 것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가면서 읽기 시작하더니 킥킥 웃었습니다. 이윽고 교무실에 들어가서는 다 읽었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당장 다른 선생님한테 그걸 읽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장난꾸러기. 이른바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존경받는 것에서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적표에는 전 과목 모두 10점이었지만 품행만은 7점이었다가 6점이었다가 해서 그것 또한 집안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본성은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무렵 이미 하녀와 머슴에게 서글픈 짓을 배웠고 욕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저열하며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이것으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질을 봤다는 생각이 들어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일 내게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호소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조차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 그런 수단에는 조금도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해도, 어머니에게 호소해도, 순경에게 호소해도, 정부에 호소해도 결국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떠들어대는 말만 세상에 먹히기 마련이지 않을까? 틀림없이 편파적일 것이다. 어차피 인간에게 호소해봤자 소용없다. 역시 진실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참으면서 그렇게 어릿광대 짓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 거야? 넌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된 거야?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불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종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간은 서로에 대한 불신 속에서 여호와건 뭐건 염두에 두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속해 있는 정당의 유명 인사가 우리 동네에 연설을 하러 왔기에 하인들을 따라 극장에 갔습니다. 자리는 꽉 찼고 특히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눈 쌓인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며 그날 밤의 연설회에 대해 마구 헐뜯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특히 친한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회에서도 형편없었고 그 유명 인사의 연설도 뭐가 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등 이른바 아버지의 동지들이 녹이 띤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러 응접실에 들어앉더니 오늘 밤의 연설회는 대성공이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연설회가 어땠느냐고 어머니가 물으시자 머슴들마저 아주 재미있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설회만큼 지루한 건 또 없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나 할 것 없이 투덜거리더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사소한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속이면서 모두들 이상하게도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실로 훌륭한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사례들이 인간의 생활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서로 속이는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습니다. 나 또한 어릿광대 짓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인간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니 뭐니 하는 도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를 속이면서도 맑고 밝고 명랑하게 살고 있는 혹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 같은 인간이 난해할 뿐입니다. 인간은 끝내 나에게 그 묘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알았더라면 인간을 이렇게 두려워하며 필사적인 서비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인간의 생활과 대립하며 밤마다 지옥과도 같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죠. 결국 머슴과 하녀들의 그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 사상 때문도 물론 아니고 인간들이 요조라는 이름의 나에 대해 믿음의 껍질을 굳게 닫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까지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이따금 보이시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나의 이 고독한 냄새를 많은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맡게 되었고 그것이 훗날 여러 가지로 내가 발목을 잡힌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나는 여자들에게는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로 보였다는 말입니다.